이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운동을 가르쳐야 되는지는 다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제 고5급 이론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한테 왜 상체 움직임에서 손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를 하시려면은 이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나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뭐 기능해부학적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됐는지는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 뭐 견갑의 움직임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뭐 견갑 거상하고 뭐 하강하고 내전 외전하고 어버드 로테이션이면은 상방회전이죠. 다운로드는 하방회전이고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GH 조인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GH 조인트에서 G가 뭡니까? 글레노이드, 그죠? 견갑을 글레노이드라고 하고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이제 견갑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쪽과 그리고 휴메로스, 그러니까 상완골의 결합 때문에 글레노 휴메로 조인트 해가지고 이제 GH 조인트, 오목 위팔 관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뼈가 2개 이상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쇄골, 그리고 전완 2가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중수골, 그리고 손 등의 뼈들, 그리고 손가락 뼈들 해가지고 정말 수많은 뼈들이 하나에 뭘 이루고 있냐면은 구조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팔의 움직임을 만드시더라도 쇄골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쇄골 손 대신 다음에 팔 움직여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도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인체 전면에는 견갑과 몸통 중앙을 연결하는 구조물이 뼈거든요. 근데 인체 후면은 어떻습니까? 견갑과 척추의 극돌기를 연결하는 근육이 뭐가 있을까요? 능자로 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롬보이드, 능형근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쇄골이 하는 기능이 있고 후면에 뼈 대신에 근육이 존재하는 이유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견갑이 뒤로 뜨면은 그거를 좋다고 간주하나요? 아니면 나쁘다고 간주를 하나요? 나쁘다고 간주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익상견갑이라 그래서 견갑이 불안정했을 때 혹은 제 위치에 있지 아니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견갑은 등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견갑이 뒤로 뜨는 것보다는 견갑은 여기서 보시듯이 상하방 회전과 이제 슬라이딩, 미끄러지는 움직임. 근데 어디서 미끄러지겠어요? 흉곽에 붙어서 미끄러지겠죠. 미끄러지는 움직임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마면상에서의 움직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능형근 같은 경우는 견갑의 위치가 뒤에서 안쪽 바깥쪽으로 계속 변하고 위아래로 변하고 승모근이랑 정거근과 합치해서 이런 이마면상에서의 움직임을 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정거근이란다. 그 쇄골이 앞에 있는 이유는 궁극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쇄골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가. 쇄골의 궁극적 이유. 움직일 때 필요해서요. 근데 움직일 때 필요하면은 뭐 능형근 마냥 근육으로 만들어놔도 되잖아요. 근육으로 만들면 오히려 자유롭지 않겠어요? 움직임이. 왜 굳이 부자연스러운 뼈로 저거를 만들어야 됐을까요? 지지하는 건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답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깨가 뒤로 지나치게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한가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눈이 앞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뒤통수에 눈이 달려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눈이라는 거는 압도적인 양질의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뭔 소리냐면은 시각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여러분들 눈 감아도 손 대면은 뭔지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거 뭐가 있어요? 이거 뭐 책상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소리 들리면 뭐예요? 청각으로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 특정 냄새 나시면 기억나는 경우 있죠. 뭐 옛날에 있는 추억이나 후각도 있고, 후각, 촉각,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다 정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판별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행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양질의 정보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시각 정보가 가장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청각장애인 하실래요? 아니면 시각장애인 하실래요? 둘 다 시켜놨네. 그나마 차이. 이거 편집해야겠다. 이거 나라 퀘스천이다. 근데 솔직히 둘 중에 청각이나 시각 중에 이뤄야 된다고 하면은 대부분 다 청각 있는 걸 택할 겁니다. 왜? 시각이 그만큼 이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게 쇄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움직임을 투사하는 동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뒤에 달려있으면은 뒤로 던지는 근육이나 구조가 많이 발달을 했겠죠. 근데 앞에서 시야각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앞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인체가 특화돼서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시상면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대흉근의 볼륨이 두껍습니까? 아니면은 등 근육들의 볼륨이 두껍습니까? 시상면 관점에서, 사시탈 플레인에서. 대흉근이 앞으로 좀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등이 튀어나와 있는 것보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상체 앞판의 움직임은 팔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팔이 앞쪽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돼요? 대흉근 수축합니까? 단축성 수축하게 되죠? 그 외에도 뭐 전면 삼각근이나 뭐 이두근대 단축성 수축하게 될 겁니다. 근데 뒤로 당길 때 어때요? 뒤로 당기는 동작 생각보다 그렇게 힘쓸 일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수렵 채집을 하신다면 짱돌 가지고 던져가지고 사냥할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뭘 땡겨가지고 가져올 일이 많을까요? 우리가 당기는 동작을 예로 들어보면은 우리가 뭐 가장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나무 올라가는 거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무 올라갈 때 이러고 올라가나요? 아니죠? 이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앞판을 다 사용합니다. 왜냐? 당연한 거죠. 대흉근이 상완골에 붙어 있고 상완골이 견갑의 상방회전과 함께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대흉근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딘가로 올라갈 때 인체 앞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흉근은 당연히 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흉근 큰 근육인가요? 아닌가요? 큰 근육. 아주 큰 근육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안 쓰면 손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적인 방향으로 쓰는데 특화가 되게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쇄골 같은 경우는 다양한 움직임을 합니다. 앞구름도 하고 뒷구름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앞당겨짐도 하고 뒷당겨짐도 하고 다 뭐예요? 여러분들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구조물의 하모니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하모니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스카퓰로 휴머럴 리듬 뭐예요? 견갑상완 리듬이죠. 네. 모랑 모의 비율이죠. 움직임 상완과 견갑의 움직임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완이 2가 움직이고 견갑이 1이 움직이는 거니까 팔 끝까지 들면 180도 움직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상완이지 않습니까? 그럼 상완은 몇 도 움직이는 거예요? 180에서 3분의 2 하니까 산수 시간 120도 아닐까요? 3분의 2인데 여러분들이 촬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걸 실패하는 건 저희 직업의 이미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리얼 예능이기 때문에 예, 무편집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참고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실수 실명제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나머지 60도는 견갑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이 움직임이 들어올릴 때 견갑과 상완이 2대1의 그러니까 상완과 견갑이 2대1의 비율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견갑 상완 리듬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는 거는 손의 중심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숄더 패킹이나 아니면 뭐 후인 하강 같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쓰는 방법들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예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깨의 구조가 너무 붕괴된 상황에서는 견갑의 움직임을 다소간 구속하는 것이 관절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일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뭐예요? 움직임을 구속한다는 건 자, 팔을 들어올려야 되는데 견갑이 안 움직여야 돼요. 팔을 들어올릴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견갑 안 움직이고 팔 들어올리면 못 움직여요. 네. 자연스럽게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다만 뭐예요?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 견갑 뒤로 한껏 모으고 아치 만들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제대로 된 구상관절의 외회전이 부족할 때는 상체에서 흉추의 신전이 이를 일부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깨 아프신 분들한테 숄더 패킹 시키고 흉추 신전 시켜가지고 벤치프레스 아치 만들면 어깨가 안 아파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뭐 아프지 않는 것이 좋은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그 시점에 그 사람한테 필요한 움직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견갑 상완 리듬을 존중하고 그와 친화적인 움직임인지는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니다입니다. 네. 왜냐? 견갑이 움직임에 제한되게 되면 당연히 상완골의 움직임도 제한되게 됩니다. 제한 안 되는데요? 팔꿈치 다 펴지던데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보상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펴지긴 펴집니다. 자, 등 한껏 말아도 팔을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쥐나죠? 네, 근육들의 왜? 보상. 특정 근육의 초과 수축, 특정 근육의 초과 신전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내가 억지로 가동 범위로 만들어내니까 편하지 않죠? 척추 펴고 팔 되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척추 한 건 해놓고 펴 들어오는 것보다. 그래서 해당하는 관절의 신전과 굴곡을 두고 혹은 외회전과 내회전을 두고 이게 성립합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말대로 구속해도 성립 안 하는 거 아닌데? 펴지긴 펴지는데? 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움직임이라는 건 보통 움직임에 대한 결과로 근육의 적절한 협응과 사용을 통해서 약간의 근육의 손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낸 다음에 초과 회복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근육을 이제 발달시키는 기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야
견갑 구속시켜도 팔꿈치 한껏 펴가지고 특정 근육도 더 세게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것이 과연 영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우기시면은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아닙니다. 아니고. 자, 견갑 움직임의 메커니즘을 보시게 되면은 필수적인 세 가지 움직임이 먼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근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절대적 진리인가? 전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기능해부학이라는 것이 인간이 임의로 만든 학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인간의 움직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그것을 일반적인 운동이나 기능해부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했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알아듣기가 쉽고, 이 정도는 얘기를 했을 때 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일반적 사실로 정리를 합시다 라고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견갑골의 상방회전 중요한가요? 매우 좋아요. 네, 매우 중요하잖아요. 다들 뭐 정가근이 기능을 못해갖고 상방회전이 안 나오네, 뭐 중하부 승모가 약하네,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견갑골의 상방회전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견갑골의 후방경사 중요한가요? 네, 견갑골의 전방경사가 한껏 일어나고 내외전이 한껏 일어나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네, 라운드 숄더라고 부릅니다. 라운드 숄더라고 부르고, 그럼 견갑골의 후방경사와 GH 조인트의 외회전, 그리고 견갑골의 상방회전이 잘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건강한 어깨, 견갑 상완 리듬이 충분히 종준된 어깨 상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견봉 하공간이라는 게 있죠. 서브 아크로미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견봉 하공간은 건 뭐예요? 견봉 아래에 상완골두가 움직일 공간이 충분해야 된다라는 것이 견봉 하공간의 개념입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흔히들 라운드 숄더나 이제 흔히들 말하는 뭐예요? 그 뭐 구분 등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이 서브 아크로미언 스페이스, 견봉 하공간이 확보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충돌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임피지먼트 신드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신드롬 하면은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이 뭔가 병리학적 인 것 같지만 사실 뭐죠?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원인을 알 수 없음. 나도 모른다. 가 신드롬입니다. 네가 아픈 건 맞아. 근데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왠지 모르겠다. 라는 게 임피지먼트 신드롬입니다. 충돌 증후군이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확실한 건 뭡니까? 이거 세 개가 되는 사람들한테서는 공교롭게도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는다. 혹은 그런 것이 관측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래 뭐예요? 어떤 결론을 가지고 그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법입니다. 그죠?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거지,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게 좋은 결과를 내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니까 배가 안 고파졌어. 이거는 인과관계가 밥을 먹었다는 거가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침을 먹는 것과 배고픈 것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얼척이가 없어가지고 당연히 있죠 라고 하겠지만, 움직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거가 관련이 있다는 거에 대한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쉽게 말씀드리고 쉽게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없는 상완골 견갑 움직임을 위한 선결 조건은 이 세 가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끄러질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견이면 공간 확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견이면 쇄골 아래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쇄골이랑 견봉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AC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붕이 주저앉았는데 지붕 아래 공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어떤 거요? 그쵸. 이러고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층고 3m 청담동 아파트 살기 vs 층고 2.1m 고시원 살기. 뭐 개실패한 vs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밸런스 붕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밸런스를 해보겠습니다. 층고 1.8m 청담동 원룸 살기 vs 층고 3m 평양 평양 18층 살기. 녹화되고 있죠? 예. 그 LED 듣기로는 평양은 2층이 비싸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끔 평양도 전기가 끊기는데, 전기가 끊긴다는 것은 즉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한다는 소리라서 18층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다리 튼튼해지고 좋겠네요. 그죠? 에브리데이 하체데이죠?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개소리였고. 자, 견갑 어떤 건지 잘 봐야 됩니다. 흉곽 위에 얹힌 구조물입니다. 여러분, 그 립케이지 있잖아요. 그 가슴 우리, 이 뼈로 이루어져 있는, 그거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 우리가 왜 있을까요? 장기 보호를 위해서. 여기는 정상인들밖에 없네. 제가 이제 모 지점인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흉곽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거근의 부착 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전지적 헬창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거근이 붙은 건 제가 봤을 때 좀 후행적 결과가 아닌가라는, 후행적 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장기 보호를 위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스터넘이라는 두서운 뼈도 있잖아요. 심장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장기 보호가 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갈비뼈는 왜 중간 구멍이 송송 뚫려 있을까요? 장기를 애초에 보호할 거면 그냥 하나의 뼈로 크게 돼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움직임 구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호흡을 하면 기가 막힙니다. 밑간간이 사이가 200점짜리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폐가 확장하고 이제 줄어들고를 반복하고 안에 있는 장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갈비뼈 사이사이는 뭐 비어 있는 건 아니죠. 근육으로 차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이거나 탄성이 있는 조직으로 차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죠? 예, 갈비입니다. 갈비살. 여러분들 소갈비 할 때 그 갈비가 이 인터코스탈이죠. 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 근육의 최대 장점 뭐예요? 섬유의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호흡하실 때 늘어나고 호흡하지 않을 때 줄어듭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근육이 뻑뻑해지면은 이 신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그 구조가 인간에게는 척추의 정렬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추의 전만 각도 정상 얼마입니까? 약 30에서 35도 정도 보죠. 흉추 후만 각도 정상 뭔가요? 한 40도 볼 겁니다. 요추 전만은요, 한 40에서 45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 흉추만 후만인가요? 저희가 이족 보행을 선택하면서부터 척추가 일자면은 디스크가 받는 압박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S자형 척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흉추는 어때요? 흉추는 이미 후만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펴져 있을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흉추는 뭐죠? 모빌리티라고 하죠. 스테빌리티가 아니고 가동성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요추 가동성 들어보셨나요? 경추 가동성 들어보셨습니까? 요추랑 경추는 안정성 얘기 많이 합니다. 왜? 이미 전만되어 있는 조직이니까 이제 거기서 불안정한 것들을 좀 많이 없애는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나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100%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검사를 해보면 해당하는 부위의 근육들이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이나 목 통증 있으신 환자들 이제 멀티피더스 아세요, 여러분? 다혈근 그 부피, 볼륨을 보면은 허리 통증이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다혈근은 거의 최신부에 있는 코어 근육이죠. 정말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근육의 역할들이 그런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흉곽으로 다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흉추 보면은 되게 직선으로 생겼나요? 곡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흉추에는 곡률이 있어요. 한국은 곡률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굽어진 그 율이라는 게 있고, 그 굽어진 률에 따라서 견갑의 곡률도 존재합니다. 착 붙어 있다는 거죠. 애초에 붙어서 미끄러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견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드실 때 견갑의 움직임, 쇄골의 움직임, 상완골, 전완, 그리고 뭐 어나라디어스죠. 요골, 그리고 중수골, 뭐 손가락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그냥 필연적으로 동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스트럭처. 왜? 그냥 분절은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고립운동하면은 하나가 아닌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고립운동이 효율적인 움직임입니까? 고립운동은 만들어낸 비효율입니다. 왜 비효율을 굳이 만들어내나요? 해당하는 부위의 근비대가 하고 싶어서예요. 왜냐하면 효율적인 움직임만 만들어내면 근비대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들 헬스장 오셨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그러면은 하체 운동 하실래요? 아니면은 대흉근, 광배근 운동 하실래요? 그래봤자 안 생깁니다. 일리아 포커스 안 하고 있다가 바로 여자친구 얘기 나오니까 바로 포커스 해버리네. 뭐라고? 하체 운동. 하체 운동에 반응했다고? 존나 거짓말이다, 저거는. 자,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제 들어와서 제가 봤을 때 나는 첫날이니까 뭐 헬스 첫날이니까 등 운동 해봐야겠다. 이 사람이랑은 친구하시면 안 됩니다. 사페라고 볼 수 있고. 첫날에는 가슴 어깨 운동이 국룰입니다. 그래서 가슴 운동이라고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죠. 근데 벤치프레스 할 때 가슴만 쓰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팔꿈치도 굽혀주고 펴기 때문에 당연히 뭐 2두 3두 쓰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깨 관절 안정화시키기 위한 삼각근의 기능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뭐 정거근도 일하겠죠? 뭐 허리 펼 거니까 허리 척추 길이근도 일을 할 거고, 다양한 근육이 쓰이지만 우리가 뭐예요? 특정 부위가 과하게 발달한 걸 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보디빌딩 관점에서의 신미성이라고 우리가 서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한 삼각근이 가지고 싶으세요? 적절한 삼각근이 가지고 싶으세요? Everybody wants to have 과한 삼각근이죠. Do you want to have too much deltoid or just okay deltoid?
We always wanted too much deltoid. 맞죠? 네, 삼각근은 절대 투머치하지 않다. 명언입니다. 띵언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립적 근비대 운동이 상당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왜냐면 사실 뭐 우리가 40, 50대를 지나는 중년도 아니고 20, 30대 정도 청년들이나 혹은 10대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제 긴 인생 장기적 관점에서 때 근육의 보유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10대, 20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상한 소리죠. 대부분 다 멋진 몸을 가지기 위해서 운동하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근비대는 그런 안녕하세요. 근비대는 이제 그런 고객들에게 있어서 되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움직임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런 근비대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 위에 쌓여져 있냐면은 관절 움직임의 비효율성 기초 위에서 쌓여진 논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것들이 발생시키는 문제를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네,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런 운동을 잘못하게 되면은 환자가 양산되게 되고 그 환자들이 운동을 다시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워야겠어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뭐 기뻐하라는 말은 좀 그렇고 어쨌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밥그릇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손의 움직임을 늘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때 되면은 이제 균등하게 견갑 상완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늑골의 움직임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스텝 3, 호흡과 동작 시 늑골의 확장이 동적 받침대 역할을 수행한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이제 고중량을 다루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신체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이게 늘 완전 고정된 상태로 안정화돼 있지 않죠. 여러분들 뭐 단적인 예로 스쿼트 무겁게 할 때 150kg 할 때 여러분들 척추가 정말 미동도 없이 1mm 미동도 없이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직이 다이나믹하게 리얼타임으로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의 신체 곳곳에서 보내는 안정화를 만들기 위한 시그널을 받아들여가지고 몸을 미세 조정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운동할 때 만들어내는 안정성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고립운동이나 아니면은 다른 기초 우리가 흔히들 이제 스킬이라고 부르는 혹은 이제 상급 노하우라고 부르는 것들이 일반적인 회원들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운동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걸 잘 아셔야 되는 거고요. 견갑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흉곽의 곡률, 흉추의 정렬, 늑골의 움직임 등등이 전혀 무리가 없이 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요거 세 가지 있죠? 요거 세 가지를 잘 만들어내는 견갑의 움직임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견갑골은 스스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흉곽의 상태에 종속되어 움직이는 결과물이다. 뭡니까? 흉곽이 무너져 있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빠삭해도 제대로 된 움직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적 피드백과 외적 피드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회원님한테 가가지고 회원님 견갑의 움직임이 좋지 못하시니까 GH 조인트의 외회전에 좀 더 신경 써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걸 알아들으신 회원님이면 상당히 운동을 오래 하신 분일 거고, 알아들었다손 치더라도 인간이 조절해야 되는 움직임, 조절할 수 있는 움직임은 최대 3가지가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3가지도 뭐예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3가지를 할 수 있는 거지, 통상은 1가지 정도가 안녕하세요.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잉을 주실 때는 외적 피드백을 좀 많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요. 고객이 우선이죠. 그래서 뭐예요? 흉추 정렬이 무너지면 견갑이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버텨버립니다. 뭔 소리예요? 과도한 흉추 후만. 그냥 쉽게 한번 우리가 그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만세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문제 있나요? 아무런 문제 없죠? 자, 흉추 후만 한껏 만들어서 만세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상태에서 팔을 드는 게 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흉추가 과도하게 후만이 발생하게 되면은 견갑의 제대로 된 움직임, 견갑 상완 리듬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움직임을 못해서 견갑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버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견갑 상방회전 제한되게 되겠죠? 그리고 견갑 전방경사와 내회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운드 숄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완골 전방 내지는 상방 활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후하방으로 활주하는 게 맞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거를 충돌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고관절 움직일 때도 고관절이 전방 활주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회원님들 가끔 고관절 찝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나요? 예, 그것이 이제 고관절 전방 활주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구상관절에서의 제대로 된 앵커, 그러니까 상체의 경우에는 견갑이 될 거고 하체의 경우에는 이제 그 대퇴골이 가서 꽂히는 소켓, 아세타뷸럼이죠. 고기가 제대로 포지셔닝을 잘 잡고 있지 못하게 되면은 충돌 증후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늑골이 하강되거나 흉곽의 전방 붕괴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흉곽의 전방 붕괴는 뭘까요, 여러분? 흉곽의 전방 붕괴라는 건 흉곽 앞에 붙어 있는 전면에 있는 근육들 있잖아요.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전방 붕괴가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팔 뒤로 보내보신 다음에 허리 쭉 펴보세요. 네, 이러면은 약간 펴긴 펴는데 허리 같은데 좀 압박이 느껴질 겁니다. 그죠? 자, 앞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대흉근 힘 빡 줘보세요. 복근에도 힘 주시고 바른 자세에서 복부에도 힘 주시고 허리 펴보세요. 그러면은 허리가 꺾이거나 이런 거 없이 허리가 제대로 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척추를 펴실 때는 없어졌네? 뭐야? 어이씨, 뭐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척추를 펴실 때는 그 앞판에 대한 근육의 텐션이 없으면은 제대로 된 척추 펴는 걸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앞뒤판 기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기랑근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됐어요? 방과 똑같이 네, 역시 될 때 건드리면 안 돼. 오케이, 건드리지 말고. 자, 기랑근은 서로 일을 최대한 잘할 때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척추 펴는 움직임 만들겠다고 백 익스텐션만 주구장창 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운동할 때 이제 탑 레벨의 데드리프터들 있잖아요. 이제 뭐 저는 옛날에 파워리프팅 했었으니까 에드 코언 같은 이제 올드 타이머들 보면은 데드리프트를 할 때 그 사람들 보면 대흉근에 힘이 한껏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데드리프트 할 때 대흉근에 힘 주라는 큐잉은 다들 많이 안 준단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대흉근에 힘을 주고 데드리프트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똑바로 된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으면 애초에 대흉근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아니 무거워 죽겠는데 앞판이고 뒷판이고 일단 다 쓰긴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데드리프트라는 거의 최대 장점이 인체에 있는 최대 많은 근육을 동원한다는 것이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때는 최대한 보디빌딩 밖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움직임, 무브먼트를 만들고 해당하는 무브먼트에다가 저항 정도 주는 것이 웨이트 트레이닝 내지는 저항 운동, 리시스턴트 트레이닝인 거지 그냥 뭐 가슴 만들려고요, 뭐 엉덩이 키우려고요, 햄스트링 키우려고요, 대퇴사두근 키우려고 이런 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저항 운동이라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무브먼트를 먼저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우 있으실 겁니다. 팔이나 혹은 손가락 다쳐가지고 혹은 손목을 다치셔가지고 회복하는 과정에 특정 범위 이상으로 가면은 아프니까 그 범위 이상으로 안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다 나았어요. 이제 안 아픈데 그때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이제 그 가동 범위로 가도 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약간 가려고 했을 때 움찔하는 경우가 있죠. 뇌는 통증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통증은 늘 트라우마로 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깨 관절이 충분히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찾더라도 뇌가 가끔 움찔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뇌의 의는 뭐냐면 이 자세에서 팔을 들어도 통증이나 조직 내부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가를 자동으로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몸은 되게 똑똑합니다. 자동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고. 흉추 붕괴가 된다는 게 뭡니까? 흉추 후몬과 늑골 하강으로 견갑골의 움직일 구조적 기반이 무너진다. 즉 뭐예요? 후인 하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장기적 관점에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광배근이 제 기능을 너무 못해요. 마탱이가 가 있어. 그런 경우에 약간 그 선택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후인 한강, 이제 귀와 어깨가 멀어지게 하세요를 영원히 하게 되면은 어깨에는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하견이 되겠죠. 걷잡을 수 없는 하견이 되면 우리가 흔히들 주효하다고 보는 어깨의 상방 회전 상태와는 영원히 멀어지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숄더 패킹도 어깨의 후인을 한껏 만든다는 점에서 약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깨 외회전이 영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짧은 시간 동안 채택할 만한 메소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무너진 기반에서 견갑 움직이면 뇌에게 위험으로 음식됨. 뭐겠어요? 아까 등 한껏 굽히고
팔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 이상 올라가면 우리가 흔히들 가끔 기묘한 그 가동 범위 지니신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로 한 바퀴 돌리고. 그 일반적인 사람들 안 되는 이유 뭐예요? 네, 억지로 하면 되긴 돼요. 근데 아프니까 애초에 아프기 전에 안 해버립니다. 왜? 뇌가 통증을 싫어합니다. 네, 트라우마를 시켜서 안 해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견갑 고정.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신경계는 견갑골을 흉곽에 강하게 고정시킨다. 자, 그럼 뭐예요? 이게 뭔 소리냐? 아까 견갑 고정시키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 교정은 뭘 의미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흉곽에다 견갑을 착 잘 달라붙이는 걸 의미를 합니다. 뒤로 뜨거나 아니면 뭐 전방경사 심하게 일어나거나 후방경사 너무 심하게 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흉곽에 견갑이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상완골 과사용. 가끔 보시게 되면은 벤치프레스 할 때 이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견갑 한쪽 후인 시켜놓고 아치 만들어가지고 짝짝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견갑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거기 팔꿈치만 저거다 팬 거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팔꿈치 과신전이 일어날 확률, 손목과 팔꿈치 혹은 어깨 관절에 과부하가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하는 건. 뭐 팔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농담이 아니고. 왜냐? 견갑이 안정이 돼 있어야 팔 근육이 최대 발달을 합니다. 뭐야? 캡컷에서 업데이트를 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견갑이 최대 안정화되어 있고 제대로 움직임을 만들어야 팔 근육도 최대한으로 커집니다. 팔이 과사용된다는 게 팔이 한껏 커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그냥 딴 데도 못 쓰는데 그나마 팔을 좀 쓴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딴 데도 잘 쓰고 팔도 잘 쓰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계체조 선수들 팔 보면은 정말 큽니다. 왜 그러겠어요? 일단 악력이 엄청 셉니다. 악력이 세고, 기계체조 선수들이 견갑을 구속시킨 채로 움직일까요? 네, 견갑을 구속시킨 채로 기계체조를 할 수가 없어요. 성립이 안 됩니다. 네. 근데 팔 근육이 가장 큰 사람들 중에 하나가 기계체조 선수들인데, 그 사람들의 견갑이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로 봐선 견갑은 안정화되어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야 견갑에 붙은 수많은 근육들, 대흉근, 뭐 광배근, 승모근, 뭐 팔, 어깨 다 발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뭐예요? 견갑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잘 안정화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렬된 척추가 만들어주는 진짜 변화, 가등성. 자, 정렬된 게 뭡니까, 여러분? 정렬된 게 좌골 아시죠? 좌골, 골반에 있는 좌골, 이제 sit-bone이라고 부르는데 이시엄이라고 부르죠. 그 안에 만져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교육 받으신 분들 다 아실 텐데, 만져보면은 안에 뾰족한 뼈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앉으시면 됩니다. 거기로 앉으면 골반의 전방경사 10도와 요추의 적절한 전반 정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앉아서 하는 상체 운동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절한 척추 정렬을 만든다, 그리고 안정화시킨다, 그리고 손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상체 운동을 전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이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렬되지 않은 상태 뭐 있어요? 흉곽의 하강 및 닫힘. 또 안 돼? 네, 됐어. 네? 왔다 갔다 하네. 네, 오락가락 하는 게 술 한잔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흉곽의 닫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수로 닫혀있어. 그러면 뭐 말려 있는 거죠. 네, 하강이 일어나고 닫히는 거죠. 자, 견갑이 미끄러질 공간이 부족. 자, 편 상태에서 공간 충분한지 보세요.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자, 흉곽의 하강. 자, 후인 하강 하신 다음에 만들어 보세요. 네, 견갑의 움직임에 제한이 걸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누가 아니라고 막 우겨도 그냥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거 견갑 후인 하강에도 견갑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후인 하강을 당장 풀어놓고서는 되고 한다는 건 무슨 소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움직이려 할수록 충돌 발생.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충돌이 발생합니다. 네, 아프죠? 네, 더러치근저러 보면은. 자, 근데 정렬된 척추, 요추 전만, 흉추 후만, 경추 전만을 잘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골반의 정상 만곡도 만들어내고 있고, 골반, GH 조인트와 고관절 다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흉곽이 상방으로 잘 열릴 수가 있습니다. 잘 펴질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프론트 스쿼트 할 때 프론트랙 포지션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흉추 가동성이 되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이 다 최대 굴곡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척추를 빳빳이 펼 수 있다는 거니까 척추가 건강하다는 소리죠. 네. 자연스러운 움직임 공간 확보. 흉추가 잘 펴져 있으니까 견갑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방회전, 후방경사, 외회전이 노력 없이 저절로 등장.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회원님한테 벤치프레스 하다가 벤치프레스가 안 되니까, 자, 회원님, 견갑의 상방회전이랑 GH 조인트 외회전이랑 또 뭐야? 그 견갑의 후방경사 좀만 신경 써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하나, 두 개 정도는 동시에 체크할 수 있으시겠지만은 3개가 안 될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빨라요? 아니면 척수반사가 빨라요? 그냥 외부에서 이 정보를 수집하는 손, 발의 감각과 반사에 맞춰서 운동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움직임이 나옵니다. 뭐예요?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움직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억지로 만들어서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안 되나요? 네, 죽었어. 네. 뭐 어딘가. 누구 좀 탓할 사람 없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네, 저렴한 인간의 마음가짐이죠. 내 잘못은 아닌데 누군가 탓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 뭐예요? 그 주창 꽂기는 한민족의 유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 억지로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니라 움직여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젓가락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젓가락질이 갑자기 웬 젓가락질입니까? 젓가락질이 효율의 끝판왕이거든요. 여러분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을 때 이번에 젓가락질 할 때 대흉근을 좀 많이 써서 팔을 뻗어봐야지. 혹은 내가 이렇게 가서 언어 데비에이션을 만들면서 젓가락질을 해야지 라는 생각 같은 거 하시나요? 그냥 안 하시죠? 여러분들 목표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닭강정을 먹고 있는데 저기에서 내가 먹고자 하는 그 수많은 닭강정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닭강정이 있을 거 아니야. 바삭한 거 좋아해요? 살코기가 많은 거 좋아하십니까? 살코기가 많은 거 좋아해? 아니면 바삭한 게 좋아? 닭강정. 바삭? 바삭. 네, 크런치? 네, 크런치 닭강정? 네, 다 먹어요? 우문 현답이구만. 바삭한 게 좋아요? 고기 많은 게 좋아요? 네. 갑분싸. 튀긴 거 오메가6라서 좋지 않죠.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다들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그럼 닭강정 그 사이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럼 뭐 바삭한 거 고를 거 아니에요. 유난히 바삭해 보이는 놈이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 그 바삭해 보이는 거 갈 때 어떻게 해? 최단거리로 가십니까? 아니면 좀 돌아서 가시나요? 무조건 최단거리로 갑니다. 그죠? 왜? 당장 내가 저거 지서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어떻게 해? 입으로 가져와야 되죠? 입으로 올 때 최단거리로 와요? 아니면 좀 돌아서 오세요? 최단거리로 오죠? 움직임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풀업 할 때 내가 광배를 잡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면 끝인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붙죠. 뭐가 붙는 거예요? 정해진 척추가 붙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늘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닭강정을 생각하세요. 나는 바삭한 닭강정으로 최단거리로 간다. 그리고 최단거리로 내 입으로 가져온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움직임의 본질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거를 내 입으로 가져오는 최단거리와 최대 효율만을 생각합니다. 애기들 분유 줄 때 그 반사 있거든요. 애기들이 움직임이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느리죠. 근데 애기들은 여기다가 이제 뭐 분유 같은 거 이제 젖병 갖다 대잖아요. 그럼 갑자기 슉 하면서 바로 젖병을 물어버려요. 그게 인류한테 DNA에 남겨진 반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애기들은 그 반사 없는 애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영아 사망률이 문명이 생기면서 엄청 낮아졌거든요. 그게 사실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28일 이후에 안 죽으면 그냥 사실상 안 죽는다고 봐야 돼요. 제가 제 딸이 28일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지났으면 죄송하니까 얘기 안 하지. 자, 그래서 그런 반사들이 있고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제일 잘해야 되는 건 정렬된 척추입니다. 이거랑 손의 움직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실 때 그러면은 손 견갑 척추 수준인가요? 아니죠. 척추 견갑 상완 손순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왜 손의 움직임 집중하려 놓고 갑자기 또 움직임은 몸의 중심이 척추부터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그 야구공 던질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던질 때 손에부터 일어나면은 이렇게 던지실 거잖아요. 이게 힘이 되겠어요? 안 실리겠죠, 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몸통 돌려야 되죠? 어깨 돌리죠? 팔꿈치 보내죠? 그 상태에서 팔꿈치 펴면서 손목 어떻게 해요? 펴면서 손가락도 펴니다. 네, 그렇죠. 라테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테익, 생활 라테익을 해야 돼. 야구 투수들은 죄다. 그렇게 되면 최대 힘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힘 좀 쓴다. 내가 키니지올로지에 대해서 좀 안다. 기능해부학의 소유가 좀 소양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펀치기기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때립니까? 아니죠. 늘 회전력을 사용합니다. 보통 펀치할 때 로테이션 돌리지 않나요? 아니 그 야구 선수들 보면은 로테이션 쓰잖아요, 다. 회전력이 인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근데 회전력을 뭐 손목이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척추가 만듭니다. 그래서 척추, 견갑, 상완,
손수로 일어납니다. 다만 뭐예요? 손이 가지고 있는 운동 피질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피질에서. 즉 뭐예요? 여러분들 뭔가 이게 어떤 촉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뭘 해요? 만져보지 않습니까? 손이 그리고 발보다 훨씬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죠. 발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손을 열심히 연습 안 한 사람보다도 여전히 정교함이 떨어질 겁니다. 애초에 손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래서 손에 운동 피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운동 피질이라는 게 이제 모터 콜텍스라 그래서 이제 뇌와 이제 움직임이 손이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이 운동 피질 발달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에 정교함이 다른 겁니다. 예, 계속 훈련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실 때는 CKC인 경우에는 손을 향해서 움직이시면 되고, OKC인 경우에는 척추의 정렬을 맞추고 손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예, 그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척추 같은 경우는 내부 감각이라서 적용이 어렵다고 해요. 그럼 뭐예요? 손의 움직임으로 상완의 경로를 정리하고 견갑의 타이밍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척추 정렬을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 뭔 소리냐?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오버헤드 프레스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진짜 끝까지 손 쭉 밀어보세요. 최대한 끝까지 밀어보세요. 자, 손 펼 때 척추 같이 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손의 움직임만 가져가도 척추 자동으로 펴집니다. 왜냐? 손이 움직이게 되면 아까 제가 견갑이 구조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 전완, 상완, 견갑, 쇄골, 뭐 흉골, 척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척추의 안정성만 확보하신 상태에서 손만 움직여주게 되면은 큰 가동 범위로 운동하는 것 자체가 가장 최고의 재활 운동이 됩니다. 통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립 꽉 쥐어야 되겠습니까? 꽉 쥐는 게 좋습니다. 왜냐? 사실 꽉 쥐지 말라 그래요. 꽉 쥐면은 팔 근육들만 근전도 활성도가 엄청 올라간다고 합니다. EMG 검사에서 높은 값이 나오는데, 그래서 꽉 쥐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고객들이 악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아니면 악력이 충분히 강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쥐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악력이 약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악력은 생애 의료 비용이랑 건강 수명이랑 그냥 유의미한 직결적 상관관계를 지닙니다. 그러면은 꽉 쥐어야 되는 거예요? 안 쥐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조건 꽉 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회원이 정말 뭐 3대 뭐 400 뭐 이 정도 다루는 정말 일반인 중에 준고수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꽉 쥐라고 가르치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5개에 다 균등하게 힘을 주라고 반드시 가르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도한 그립 강도가 생기면은 전완 굴곡근 과활성,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손목 굽힘근은 강해서 생기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과사용돼서 생기는 문제는 있거든요. 근데 손목 굽힘근이 강해서 생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손목 굽힘근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게 90도가 안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 보시자마자 전 90도 나오는데요? 하시는 분들 보면은 시중팔구 엄지손가락 다 풀려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꽉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도 안 풀면서 90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되면서 90도 만들어버리면은 바로 이제 멸시와 비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립을 너무 세게 쥐게 되면은 상완골이랑 견갑이랑 너무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구상관절이지만 약간 둥 뜬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착 붙는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파워리프팅 할 때는 그 상완골을 견갑 와에다가 갖다 박아라 넣어라 이런 큐잉도 많이 썼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메타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합리적인 큐랑하고 보이진 않고,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큐잉은 결국 그냥 척추 펴고 손으로 잘 밀어라 정도이고, 뇌는 어깨보다 손을 먼저 조절합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지랑은 상관이 없죠? 이게 척수 반사가 0.05초 정도 걸리거든요. 경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여기 때리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냥 바로 툭 펴지죠? 그게 척수 반사인데, 움직임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행동을 조절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 발이나 손, 그러니까 스쿼트를 할 때나 뭐 벤치프레스를 할 때나 푸시업을 할 때나 여러분들의 신체 말단이 만들어내는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들이 적절하게 실시간으로 안정화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깨 아프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뭘 말씀드린지 기억하시면 되냐면, 척추의 정렬이 똑바로 된 상태에서 악력과 그립이 충분히 제 기능을 했을 때는
운동을 손의 중심 움직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정렬 메커니즘 들어가세요. 이제 손의 움직임 의도가 명확하게 되면은 상위 관절은 자동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팔꿈치를 어떻게 하세요, 어깨 관절을 어떻게 하세요, 뭐 손목을 굽혀 보세요,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이유가 어차피 손의 움직임 의도에 따라서 정렬이 변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관절에다가 각각 명령 내리십니까? 움직일 때? 야, 스쿼트 할 때 팔꿈치 너는 이렇게 하고 어깨 너는 이렇게 하고 무릎은 이렇게 하고 다 하면서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하나, 두 개 정도 신경 쓰시면서 나머지는 자동 정렬에 의존하시죠. 그리고 뭐예요? 중량 스쿼트만 운동이 아니고 보행도 운동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걸을 때 생각하고 걸으시나요? 생각을 하긴 하죠. 딴 생각을 하겠죠. 걷는 생각 말고. 예, 걷는 거는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움직임 내지는 운동의 대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무의식 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도가 되게 높을 때는요 더더욱 무의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왜?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예, 데드리프트 하는데 통제가 되면서 데드리프트가 돼. 이 충분히 무거운 게 아닙니다. 일단 너무너무 무거우면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들고 와요. 여러분들 아주 숨이 찬 상태에서 뛸 때 뭐 주법 같은 거 생각하세요? 그냥 죽겠다 생각하고 그냥 앞으로만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을 효율화시키고 싶으시면은 척추를 펴놓고 상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지, 어퍼 익스트리미티, 신체의 말단, 하체 같은 경우는 뭐 발이겠죠? 여기 움직임에 신경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 몸에 신경과 근육 그리고 척수와 이제 뇌 이런 상관관계가 근신경계적 상관관계가 너무 망가져 있지 않게 되면 척추의 정렬이 제대로 되게 되면 그리고 악력과 발바닥의 기능이 정상에 가깝다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찾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시에 100개 이상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시면은 그런 내적 피드백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적 피드백을 줘서 효과가 있는 사람들은 움직임을 굉장히 오래 한 일부 고수들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냥 아주 쉽게 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견갑상완 리듬을 살리는 손 기반 외적 효잉은 뭐냐면 프레스 할 때 어깨에 힘주고 미세요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주먹 져보시면은 어때요? 중지가 제일 높게 나오죠? 주먹 꽉 쥐신 상태에서 주먹을 위로 뻗으세요 정도 큐잉이 제일 좋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면 중지를 중심으로 주먹을 위로 쭉 뻗으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견갑과 팔이 적절한 견갑상완 리듬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각 관절의 안정화를 자율적으로 만들면서 이상적인 움직임에 가깝게 만들게 됩니다. 항상 닭강정 젓가락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젓가락질 움직이실 때 팔꿈치, 뭐 어깨 움직임 이런 거 신경 안 쓰시지 않습니까? 팔을 뻗으니까 자동 정렬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벤치프레스 할 때도 척추 중심을 잘 맞춰놓고 손 뻗으면 충분히 필요한 근육들 다 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 특정 근육의 근비대를 보장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관절의 최대 안정성을 보장하나요? 그렇습니다. 뭐 당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배근을 조이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척추 바로 펴시고 손을 최대한 회원님한테로 가져오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랩풀 다운 바로 간다는 생각도 하세요. 즉 뭐예요? 어떤 근육, 어떤 관절을 써라가 아니라 움직임의 결과값에 가까운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왜 효율적이에요? 어차피 하나밖에 안 합니다. 손 뻗으라는 소리는 하나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손을 뻗기 위해서 손목, 팔꿈치, 어깨, 척추 정렬을 다 안정화시키려고 몸이 자동 노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은. 그 능력은 괜찮아지나요? 네, 열심히 하다 보면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뭐 특정 근육 활성화 시켜가지고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게 활성화돼서 사라진 거지 근원적 강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오버헤드 동작. 네, 그냥 손을 쭉 뻗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해보셨죠? 쭉 뻗으니까 어때요? 척추도 일부 펴지지 않습니까? 네, 그냥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그 의도하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대표님 그 데드리프트 예시들 네. 하셨을 때 손에 힘만 막 좀 하면서 무거운 있는 게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내가 들기에 꽤나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릴 때 그래도 나름 손에 힘만 세게 주고 의식의 영역 외에서 움직이는 와중에 허리가 말리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저는 안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허리는 일단 말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데드리프트 꽉 준다는 느낌보다 데드리프트는 그거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중량 아래 달잖아요. 손을 통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팔이 좀 길어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그립을 세게 준다고 능사가 아닌 게 쇠사슬에다가 바벨 들고 크레인이 들어올린다 치면은 쇠사슬이 굽혀지면은 장력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쇠사슬은 항상 팽팽해야 될 겁니다. 크레인으로 옮기면.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인체도 견갑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팔이 굽혀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장력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데드리프트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고가 뭐예요? 이두 끊어지는 사고잖아요. 얼터 잡았다고. 왜? 팽팽하게 펴놔야 되는데 여기는 펴져 있는데 이두는 여기는 애매하게 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텐션이 여기 타고 쭉 올라가서 여기 근육들이 다 분산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굽혀져 있으니까 아주 무거운 텐션을 이두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계점이 넘죠?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리프트 할 때 그립을 꽉 쥐는 것보다는 팔이 충분히 팽팽하게 잘 펴져서 텐션이 손끝부터 해당하는 근육, 그 중량을 받아낼 수 있는 척추 중심부까지 운동 사슬에 끊김없이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그립 네. 나왔을 때그 견갑에 공간이 없어진다고. 견갑에 공간이 없어진다. 네. 공간이 없어진다고 하시는데 네. 그립이 많은 그립을 나오는 게 아, 예, 주먹 쥐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먹 쥐는 거. 중요한 네. 부분이 있다. 주먹 쥐면 아무래도 팔 근육의 활성도가 가장 이상적인 것보다는 커진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팔이 참여하길 바라는 거지 팔이 주도하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중간 지점으로 잡아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만 만들어서 쥐면 되는데 근데 그걸 만들려면 일반 사람들은 세게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웬만하면 그냥 세게 주라는 큐를 주시면 맞습니다. 네. 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굳이 꼭 안 줘도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절대적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긴 한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라는 건 벤치프레스 한 100kg 정도는 될 정도 돼야지 그냥 대충 잡아도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 경험에 의한 거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악력을 무의식으로 잡아도 될 정도의 힘이 강한 사람은 많이 못 봤습니다. 솔직히. 네. 네. 손의 힘을 중심적으로 하면은 네. 분비되는 안정성이랑 움직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렇죠. 분비대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고립 운동을 하면 아프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중간 지점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안정성부터 만드세요. 안정성이 우선이잖아요. 뭐 아파트 빨리 살고 싶다고 철금 빼고 올리면 안 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을 만들어서 일반적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게 일반인 레벨에서는 근비대도 더 많이 보장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아주 훌륭한 자세로 바벨 오버헤드 프레스를 20kg 10개 한다고 치자고요. 자세 그지같이 하는 60kg 10번 하는 사람이 어깨 훨씬 큽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PT를 받으시는 취미 운동인 분들 같은 경우가 근비대 때문에 일반적 움직임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손해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99.99%의 상황에서 손해납니다. 내가 일주일에 헬스장 8번 가는 중증의 헬창이고 골격근이 40 몇이 넘는다. 그러면 좀 다르게 해도 돼요. 근비대 목적으로 해도 되고 그 정도 아니면 그냥 스트렝스 올리는 게 근비대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왜냐면 결국 근육은 일정 이상까지는 그냥 기계적 스트레스가 높아야 많이 생겨요. 근데 기계적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뭐 아무리 해봤자 뭐 근육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도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뭐 지금 채연쌤이 그 에어 오버헤드 프레스 한다고 삼각근이 생기겠어요? 삼각근이 아프긴 하겠죠. 1000개쯤 하면은. 근데 커지지 않습니다. 왜? 동작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가 많이 안 크니까. 근데 어깨를 안 쓰는 것 같아도 바벨 오버헤드 프레스 40kg를 때려버리면 어깨에서 깜짝 놀란다고. 이거 근육 기대하지 않으면 얘 어깨 작살난다 하면서 자기가 크게 만듭니다. 기계적 스트레스가 초중반까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스트렝스 키우시는 게 사실 근비대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성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무게를 올리는. 그렇죠. 예, 안정성이 무조건 먼저입니다. 늘 생각하세요. 자, 자동차 바퀴 빠질 것 같은데 시동 아무도 안 걸겠죠? 예, 어깨 빠질 것 같은데 오버헤드 프레스 안 하겠죠? 똑같습니다. 예, 아파트 빨리 살고 싶다고 철근 빼고 올리는 거는 안 될 일이죠. 예, 똑같습니다. 움직이면 더 그래요. 움직임은 심지어 살아 움직이잖아요. 아파트야 뭐 가만히 있는 거라 치지만은. 네. 됐나요? 자, 더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